잘하면 못해지고 못하면 잘해진다. 세상을 속인 가장 흔한 통계 착시를 풀어봅니다. 서론입니다. 칭찬은 정말 사람을 망칠까요?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이스라엘 공군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됩니다. 강사가 이 정설을 가르치자 한 베테랑 비행교관이 코웃음을 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멋지게 착륙한 훈련생을 칭찬하면 다음 비행은 더 엉망이 되고 호되게 야단친 훈련생은 다음엔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칭찬은 사람을 망치고 벌은 키운다. 자기가 수백 번 봤다고 했죠. 이건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의 순간이라 부른 일화입니다. 곤란한 건 교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 뒤엔 정말 성적이 내려갔고 야단 뒤엔 정말 올라갔으니까요. 틀린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가 데이터에 붙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본 것의 진짜 정체는 칭찬도 벌도 아닌 평균으로의 회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교관의 일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이야기들이 똑같은 하나의 산수에서 흘러나옵니다. 음모도, 징크스도, 저주도 아니고요.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멀쩡한 우연 위에 그럴듯한 인과의 신화를 쌓기 시작합니다. 먼저 키 큰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을 처음 또렷이 포착한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박학다식가 프랜시스 골턴입니다. 유전에 관심이 깊었던 그는 부모와 자식의 키를 잔뜩 모아 비교했고 묘한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자식 세대의 키가 인류 평균이라는 한가운데로 슬그머니 끌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골턴은 1886년 논문 제목에 이 이름을 못 박았습니다. 평범함을 향한 회귀라고요. 그는 되돌아옴의 크기까지 숫자로 읽어냈습니다. 부모의 이탈 중 3분의 2만 자식에게 이어지고 나머지 3분의 1만큼은 평균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큰 부모의 자식도 부모만큼 크진 않죠. 골턴은 처음엔 이걸 종을 평범함으로 되돌리려는 생물학적 힘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흔한 오해죠. 그는 앞서 스위트피 씨앗 실험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씨앗에게 평범해지려는 의지는 없는데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우리가 점수라고 부르는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시험 점수, 비행 성적, 키, 한 시즌의 타율. 우리가 재는 거의 모든 수치는 두 부분의 합입니다. 실력은 안정적으로 붙어 있어 여러 번 재도 잘 안 변하고 운은 컨디션이나 문제운처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어떤 값이 유난히 높다면 실력이 뛰어났거나 운이 유독 좋았거나 둘 중 하나죠. 극단적으로 높을수록 거기엔 좋은 운이 한몫 거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좋은 운은 다음번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실력은 남지만 운은 평균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다음 값은 첫 극단값보다 평균 쪽으로 내려옵니다. 2번 연속 운이 따라줄 이유가 없을 뿐이죠. 주사위로 바꿔보죠. 합계 1등은 기본 점수도 높고 주사위까지 6이 떴을 공산이 큽니다. 기본 점수는 그대로지만 다시 굴리면 또 6이 나올 이유가 없죠. 평균이 3.5니 합계는 내려옵니다. 꼴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불운도 반복되지 않아 다음엔 올라옵니다. 말로만 들으면 믿업지 않으니 골턴이 본 그림을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가상의 학생 5,000명이 같은 시험을 2번 봅니다. 점수는 실력에 매번 새로 뽑히는 운을 더한 값이죠. 순전히 실력만이라면 모든 점이 회색 대각선 위에 놓일 텐데 운이 섞이니 그 주위로 흩어집니다. 주목할 건 주황색 회귀선입니다. 1차가 이만큼일 때 2차는 평균 몇 점이었나를 이은 선인데 대각선보다 눈에 띄게 누워있죠. 1차에서 90점을 넘긴 오른쪽 끝 학생들의 2차 평균은 90점에 한참 못 미쳐 70점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개개인이 평균으로 끌려가서가 아닙니다. 1차에 운 좋게 꼭대기에 오른 이들이 2차엔 그 운을 못 누린 것뿐이죠. 그리고 이 회귀선의 기울기는 정확히 두 시험의 상관계수와 같습니다. 여기선 0.6이죠. 회귀가 우리를 진짜로 속이는 무대는 극단을 골라낸 다음 다시 재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늘 극단을 골라냅니다. 1등에게 상을 주고 수익률 1위 펀드를 표지에 싣죠. 문제는 딱 한 번의 측정만 보고는 그 극단이 실력 때문인지 운 때문인지 구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1차 만점 무리엔 진짜 실력자와 운 따른 평범한 학생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걸 최우수 집단 한 덩어리로 묶어버립니다. 다음 시험에서 운 따른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집단 평균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극단을 골라낸 것뿐인데요. 건강검진이 가장 피부에 와닿습니다. 혈압이 유난히 높게 나온 사람만 골라 며칠 뒤 다시 재면 약 없이도 평균은 내려가 있죠. 바로 이 함정에 비행교관이 빠진 겁니다. 칭찬은 3위 극단, 야단은 하위 극단이었고 다음 비행엔 평소 실력으로 돌아온 거죠. 말이 아니라 코드로 증명해보죠. 비행교관의 착시를 컴퓨터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종사 4,000명을 만듭니다. 각자 변하지 않는 실력이 있고 매 비행 점수는 그 실력에 그날의 운을 더한 값이죠. 결정적으로 이 실험엔 칭찬이나 질책의 효과를 단 한 톨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교관처럼 행동합니다. 상위권이면 칭찬, 하위권이면 질책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다음 비행을 봅니다. 결과를 보세요. 칭찬받은 집단의 다음 비행은 평균 0.84점 떨어졌고 질책받은 집단은 0.77점 올라갔습니다. 코드 어디에도 칭찬하면 못해진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관이 본 바로 그 패턴이 정확히 재현되죠. 이 데이터만 쥔 교관이라면 역시 벌이약이고 칭찬은 독이라 확신하며 평생 멀쩡한 훈련생을 다그쳤을 겁니다. 평균으로의 회귀가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 효과 없는 행동에 또렷한 효과의 증거를 만들어주니까요. 카너먼은 그날의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귀는 늘 같은 세기로 일어날까요? 그 크기를 정하는 손잡이는 딱 하나, 결과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운이 거의 없고 실력이 거의 전부인 일, 100m 달리기 기록 같은 건 회귀가 거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다음에도 잘하죠. 통계학은 이 실력의 비중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 하나로 잽니다. 바로 상관계수예요. 이 글에서 유일하게 외울 만한 식은 이것 하나입니다. 점수를 표준화하면요. 다음 값의 예측은 이번에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의 상관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상관계수는 1보다 작으니 예측값은 늘 이번보다 평균에 가깝습니다. 그게 바로 회귀죠. 즉 회귀의 양은 대략 1 빼기 상관계수에 비례합니다. 운의 비중이 클수록 더 세게 끌려오죠. 이제 이 손잡이를 그림으로 돌려봅시다. 상관계수가 0, 0.3, 0.6, 0.9일 때의 산점도입니다. 회색 대각선은 늘 그대로지만 주황색 회귀선은 상관이 작아질수록 점점 더 평평하게 눕습니다. 상관계수가 0.9면 회귀선이 대각선에 거의 붙어 회귀가 미미하고 0이 되면 완전히 수평이 됩니다. 이 그림은 왜 어떤 영역에서 회귀가 유독 극적인지도 설명해 줍니다. 운의 비중이 큰 일일수록 상관이 약하니까요. 반대로 키처럼 안정적인 형질은 상관이 높아 회귀가 약합니다. 그래도 0은 아니어서 골턴이 그 약한 회귀마저 잡아낸 거죠. 이제 무장을 갖췄으니 세상이 회귀를 인과로 착각하며 지어낸 미신들을 둘러봅시다. 공통구조는 늘 같습니다. 극단을 골라낸다. 다음엔 자연히 평균으로 돌아온다. 그 변화에 그럴듯한 원인을 갖다 붙인다. 첫째, 잡지 표지의 저주.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를 장식한 선수는 그 직후 부진에 빠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표지에 실리려면 비현실적으로 잘한 직후여야 합니다. 그 정점 다음의 평범한 복권은 저주가 아니라 회귀죠. 다만 정직하게 짚자면 미식축구는 부상이 잦아 회귀만으론 다 설명되지 않는 요인도 섞여 있죠. 둘째, 2년차 징크스. 신인왕이 이듬해 거짓말처럼 부진한다는 소포무어 슬럼프입니다. 신인왕이 되려면 첫 시즌의 운까지 따라야 했고 다음 시즌엔 그 운이 빠지며 평균으로 내려옵니다. 셋째, 신약과 민간요법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증상이 가장 심할 때 병원을 찾거나 약을 먹죠.
그 최악의 순간 다음엔 무얼 하든 되게 나아집니다. 그래서 효과 없는 치료도 먹었더니 나았다는 간증을 쉽게 얻죠.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초조 증상을 다룬 한 임상시험에선 약도 행동치료도 위약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후 분석에서 가짜 약을 먹은 위약군의 호전 크기가 평균으로의 회귀만으로 예측한 값과 같은 수준이었죠. 의학이 무작위 대조군을 고집하는 핵심 이유가 이겁니다. 가만히 둔 대조군과 비교해야 진짜 약효와 회귀를 갈라낼 수 있으니까요. 넷째, 펀드와 경영의 신화입니다. 1933년 세크리스트는 수백 개 기업을 추적해 흥미로운 결론을 내놨죠. 경쟁이 모든 기업을 평범함으로 끌어내린다고요. 그러자 통계학자 호텔링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런 연구는 코끼리를 줄과 열로 늘어세워 구구단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죠. 마지막으로 꼭 구분할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도박사의 오류와 다릅니다. 도박사의 오류는 빨강이 5번 나왔으니 이번엔 검정 차례라는 착각입니다. 룰렛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 명백한 오류죠. 반면 회귀는 운이 섞인 측정에서 극단을 골라낸 뒤 다시 잴 때 나타나는 진짜 사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극단의 정체를 읽는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진실을 한 문장으로 챙겨가시죠. 운은 반복되지 않는다. 회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극단적 결과엔 대개 운이 한몫 거들었고 그 운은 다음번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어려운 건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뇌는 밋밋한 설명보다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니 다음에 어떤 극단적 성과나 추락을 보거든 인과의 이야기를 짓기 전에 한번 멈춰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언가가 정점을 찍은 직후라면 그 다음의 하락은 실패가 아니라 통계의 중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행교관의 이야기엔 따뜻한 교훈도 숨어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망치지 않습니다. 칭찬 다음 성적이 내려가 보였다면 그건 칭찬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그 순간이 운까지 따른 정점이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심리학 연구가 말해온 건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다그치기보다 북돋우는 쪽이 배움에 이롭다고요. 그러니 잘한 사람에게는 마음껏 칭찬하셔도 됩니다. 통계가 그 기쁨까지 빼앗아 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기억할 규칙 하나로 마무리하죠. 극단을 골라낸 뒤 다시 잴 때는 내가 한 일의 공으로 돌리기 전에 회귀부터 빼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엘즈랩에서 다음 오디세이로 또 만나요.